예,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2022년도 9급 군무원 군수직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내려본다라면 역대급으로 문제는 쉬웠어요. 문제는 쉬웠고 뭐 가끔 용어상에서 학생들이 조금 난감한 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문으로 찍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문제는 정규 수업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코스웍을 따라왔다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생산의 절대량이 증가할수록 제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의 단가가 저하되는 현상. 이거 우리 쉽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냐면 산출량, 생산량이 있고 비용이 있죠. 비용이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비용이 감소되는 거.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비용이 감소한 거. 이걸 뭐라 그런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매번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자 들어가면 뭐다?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생산 규모가 증가했는데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줘야 돼 이런 건. 근데 간혹 학생들이 실수하는데 요 곡선을 뭐라 그러냐면 경험 곡선이라 그래. 그래서 그 경험 효과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경험 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고 이거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험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문제 자체는 요 상황 자체를 얘기한 거지. 생산 규모가 증가했는데 단가,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 그러니까 1번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고 범위의 경제는 뭐라 그랬죠? 그것도 경제자 들어갔으니까 비용 절감인데 이때 범위는 생산량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생산 품목의 범위가 넓어졌는데도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고 2번 문제가 보면은 다음 중 가격 책정 방법이 아닌 거.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 기본서에 마케팅 포피 중에 프라이스 파트 가면 첫 프라이스 파트에서 가격 파트에서 첫 번째 나옵니다. 가격 책정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는 뭐 원가 가산, 수요 지향, 비용 가산, 경쟁 지향, 수요자 중심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가격 책정 방법이 아닌 걸 물어봤죠. 여러분들 재고 지향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격을 제품의 가격을 매기는데 재고 기준으로 매길 거야? 그건 아니지. 재고 지향적 방법은 가격 할인 행사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는 거지. 제품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원가 가산 방법은 원가에다가 가산하는 거야. 일정 부분의 마진 폭을 가산시켜서 그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지향적 관점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격을 책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경쟁지향적 관점은 경쟁자가 얼마니까 얼마에 하겠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범주에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자. 이게 경쟁지향적 방법입니다. 답은 이것도 쉽게 4번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요 부분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계산 문제가 나오는 때는 거기 해설지에 보시면 원가 가산 가격 방법에서 단위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그에 따른 가격을 책정하는 그 공식 정도는 가장 기본적 공식이기 때문에 좀 외워두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비용 가산으로 되면은 그냥 비용에는 여러분들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지. 그거를 합산하고 거기에다가 목표 얼마 벌겠다라는 거를 산정해서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제품 단위당 가격이 나오는 비용 가산 가격 결정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회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총 수입을 우리가 토탈 리베뉴, 총 수입이라 그래.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는 거야. 그게 이윤이 되는 거야. 이윤이.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계산해? 총 수입은 총 수입이 그 매출액이야. 그러니까 요 가격에 이만큼 판매한 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판매한 게. 그 다음에 TC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제품 생산에 들어간 토탈 픽스드 코스트 총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겠지. 이미 공장 설비 이런 것들. 거기에 플러스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추가되는 변동비들을 합산한 총 변동비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걸 다시 풀면 총 고정 비용에다가 플러스 TVC는 제품 하나당 추가로 발생한 변동 비용을 곱해준 게 총 변동 비용이 됩니다. 총 변동 비용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받으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는. 그래서 일단 뭐 문제상에서 답은 아주 쉽게 나와줘야 돼. 이런 거는 재고지향적 방법, 재고지향적 방법.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다음 중 리더십 관점이 아닌 거. 리더십 이론 여기 보세요. 리더십 이론 전통적으로 특성 이론에서 행위 이론으로, 행위 이론에서 상황 이론으로, 그리고 현대적 리더십으로 넘어오게 되지. 그렇지? 답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전술 이론이란 말 자체는 리더십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근데 거기 내가 전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놨는데 전술은 전략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략이 방향성적 관점이라면 전술은 그 방향성을 행동 계획으로 실천하는 게 전술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술 이론은 이제 전략 이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속칭 전술 이론, 전략 이론 이렇게 표현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지 리더십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냥 기본적으로 리더십 이론의 구체적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제목의 전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생산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거. 제가 수업 중에 생산관리 첫 시간에 딱 들어가면 이 얘기부터 합니다. 생산 운영 시스템의 전형적인 4대 목표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 이게 4대 목표인데 더 나아가서 보면 여기 보세요.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 이 4대 목표가 상충 관계가 존재해요. 품질을 높이다 보면 원가가 많이 들겠지. 그렇죠? 그리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유연성을 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납기를 길게 가져가야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이 4대 목표 간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스키너는 이러한 상충관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하고 연계를 통한 우선순위를 설정해라. 두 번째 반복도를 높여서 공장 내 공장 같은 형태의 숙련도를 향상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해줍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생산관리에서는 기본적 이론이니까 생산관리 첫 시작할 때 나오는 거야. 그 정도는 파악해 두시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너무 쉽죠.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이니까 촉진 강화는 생산관리가 아니라 뭐에 들어가는 거야? 마케팅 전략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에. 몇 년 전에 노무사 시험에 이게 동일한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서 아마 내 수업 들은 학생들은 객관식 수업 때 아마 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몇 개를 한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5번. 공급 사슬 관리의 기대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놨는데 보통은 공급 사슬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제조업체가 있고 도매, 소매, 소비자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야. 하류. 근데
하류에서의 소비자들의 조그만 변화가 이쪽에서는 큰 변화로 나타나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채찍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소비자가 전에 하나 사던 애가 갑자기 두 개를 사. 그럼 소매상도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고 물량을 늘려놓죠. 다 뒤로 갈수록 마찬가지야. 상류로 갈수록. 근데 갑자기 얘가 다시 하나만 사버려. 그럼 요만큼 준비해 놓은 게 다 뭐가 돼? 재고가 되는. 이걸 우리가 채찍 효과라 그래요. 이 채찍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찍 효과를 제거 또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 전체를 동시에 최적화시켜서 관리하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문제 보시면 거래 비용, 얘네들이 정보 공유를 빨리 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거래 비용은 줄일 수 있겠지. 그리고 채찍 효과를 증폭시킨다? SCM 활동을 통해서 채찍 효과를 줄이든가 제거하는 거지, 채찍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은 미친 짓이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 수업만 들어서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채찍 효과를 증폭시키는 거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답은 2번이고, 거래 오류 감소하고 정보 전달과 처리의 편리성을 요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에서 기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 분야에서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환경 분석 다 끝나고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기업 전략으로서의 방향성을 수립하죠. 이때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을 어떻게 설정해서 거기에 성장 전략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사업부에서 경쟁 전략으로서의 방법론을 구축하고 기능별 전략으로서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찾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당연히 뭐야? 기업 전략에 대한 접근 방식. 기업 전략에 대한. 그래서 이것도 답이 쉽게 1번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관리 과정의 단계 중 조직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인 관리 과정을 우리가 POLC라고 하고, 참고로 페올은 이러한 관리 과정의 근거를 제시해 줬었지. 그게 뭐야? PODC의 과정이 되겠지. PODC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의 해설을 잠깐 보시면, 계획이라고 하는 건 목표의 수립과 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 조직화는 과업 수행의 책임을 할당하고 역할을 배분하고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지휘는 동기유발, 리더십, 통제는 계획 실행의 비교 및 수정 조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문제상에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조직화는 목표 달성 방법들을 구체화시키고 정리하는, 방법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하는 거니까 이게 조직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방법 등을 정리한다는 말은 뭐도 포함된 거야? 그 정리 과정 속에서 역할을 배분해 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직화의 설명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 거기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체 과업을 각자에게 나누어 맡기고 그이들의 연결을 정하는 것이다. 역할 등의 책임을 할당하는 것은 조직화 단계 맞아. 그것도. 근데 뒷부분에 연결 관계를 정해주는 거는 계획 단계야. 마케팅 부서와 생산관리 부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계획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배분해 주는 것까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조직화 단계인데, 그 전 단계에
연결관계를 잡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올해 시험 중에서 가장 헷갈렸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 그 자체가.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통제의 개념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지휘 단계에서의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체를. 그다음에 8번 문제 관리 회계. 여러분들 이건 너무 쉽지. 우리가 회계를 기본적으로 재무 회계, 관리 회계, 그다음에 세무 회계로 나눠. 근데 세무 회계는 정부가 세무서에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재무 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예측 가능성보다는 신뢰성과 객관성에 근거해서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야. 반면에 관리회계 또는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규칙이나 규정 없고 회사의 미래 예측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내규에 따라서 작성되는 게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 그래서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관리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가 되는 거야. 재무회계. 그다음에 사업부별 성과 분석 토대를 제공하고 원가 계산하고 기업 회계 기준이나 국제 회계 중에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내규에 따라서 작성되는 게 뭐다? 관리회계입니다. 거기 기업 회계 기준이나 국제 회계 기준 밑에다 써놓으세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KIFRS라는 거를 토대로 작성이 이루어지는 건 뭐다? 재무제표고,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는 뭐다? 재무회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회계는 저런 걸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표를 붙여놨는데 여러분은 교과서에 가서 보면은 회계 파트에서 가장 맨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야. 그 내용 자체도.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판단 내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안정성 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재무 비율 분석 공부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안정성 비율을 다른 말로 자본 구조 비율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장기 부채 의존도, 장기 부채 상환 능력,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자본 구조 비율. 이 자본 구조 비율을 다른 말로 안정성 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안정성 비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비율. 그래서 부채, 유동, 당좌 비율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인 안정성 비율이고, 이거는 부채와 관련된 자본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지 우리 회사의 이익 구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판단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페이지에 우리가 재무 비율 분석을 해놨는데 거기 두 번째 박스 그 표 중에 두 번째 보시면 자본 구조 비율, 이거를 안정성 비율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 의존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은 여기 보세요. 재무 비율은 뭐 대 뭐의 관계를 보는 거야. 뭐 대 뭐의 관계를. 뭐 대 뭐의 관계를. 그러니까 부채 비율하면은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을 보는 거야.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부채 총 자산 비율하면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하면 뭐야? 총 자본 중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무 비율은 뭐 대 뭐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목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시면 다음 중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도구인 BCG 매트릭스가 제공하는 네 가지 진단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BCG 매트릭스 나오면 사각형 그려놓고 시작하라고. 그려놓고 확인 사살들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 이쪽은 뭐야? 시장 성장률. 이쪽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로 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 문제상에서 보면 별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은, 뭐 맞는 설명이네. 그거 현금 줬어.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성장률이 떨어지서 조만간 개로 갈 수 있는 영역이지.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쉽게 나와주겠네 이것도. 그 다음에 개 물음표 맞는 설명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이것도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다음 중 법인세 비용 차감 이후의 이익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을 그냥 여러분들 외워두고 있는 거지. 당기순이익이지 뭐.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빼는 게 뭐냐면 법인세 비용이야. 그 법인세 비용까지 차감한 이익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거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의 이익 플러스 특별이익까지 합쳐준 다음에 비용 손실 법인세를 합산해서 빼주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항상 우리가 자주 강조하지만 요건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은데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게 우리가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공헌이익. 이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뺀 게 EBIT라고 해서 세전 영업이익이야. 세금 차감한 거야 아니야? 세금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이야. 그럼 요거를 EBIT분의 공헌이익을 우리가 CM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걸 나눠주면 뭐가 되느냐? 영업 레버리지도가 나와주는 거예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그리고 EBIT 세전 영업이익에서 고정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이자 비용을 빼주면 넷 인컴 순이익이 나와줍니다. 순이익이. 그래서 순이익으로 EBIT를 나눠주면 DFL 재무 레버리지도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영업 레버리지도와 재무 레버리지를 곱하면 결합 레버리지도가 나와주는 겁니다. 결합 레버리지도가. 근데 일반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얘기하면 비용 전체 다 빼준 거에다 법인세까지 빼주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야. 당기 순이익. 넷인컴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자 비용에는 당연히 세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 당기 순이익으로 바로 나와줘야 돼. 거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영업이익하면 뭐야? EBIT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세금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입니다. 세전 영업이익. 그래서 답은 뭐 그냥 바로 1번으로 나와줘야 되는 문제야. 이런 건.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학적 관리법. 이건 고전학파고 차별성과급제를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 고전학파 중에서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되겠지. 그 다음에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호손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관계론에서의 얘기고, 조직을 관리하는 최선의 관리 방식은 회사의 규모나 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상이할 수 있다. 진단적 조건 필요하겠지. 현대적 이론으로서의 상황 이론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 3번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경영 이론의 발전 과정상에서의 문제입니다. 올해 제가 호손 실험을 통한 인간관계의 특징을 작년에 테일러가 나왔으니까 올해 요거 나올 수 있으면 꼭 외워두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쉽게 답은 3번으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거기 해설해 보시면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이라는 게 나올 거야.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상에서 맨 밑에 경제적 책임, 그 다음에 법적 책임,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 그 다음에
자의적, 자선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피라미드적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거기 문제상에서 보면 뭐 바로 쉽게 나와주는데 윤리적 책임 해놓고 법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거 이거는 법적 책임이지. 윤리라는 거는 법을 조금 넘어서는 개념이 되겠지. 법 지켰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다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상에서의 관점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13번의 답 3번으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조직 내부에서 지식을 증폭 및 발전시키는 과정 이건 뭐야 여러분들? 논학과 SECI 모델이네. 사회화, 표출화, 종합화, 내재화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용어를 다행히 영어를 써 주셨네. 이식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뭐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공동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암묵지가 암묵지로 전수되는 과정이지. 이식되는 거야. 여기 봐. 이식. 내가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이 얘한테 이식해 주는 거야. 암묵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 형식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1번으로. 그다음에 15번. MBO의 성공 조건. MBO가 나오면 목표에 의한 관리가 나오면 항상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기반을 둬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쉬워. 왜냐하면 피터 드러커의 MBO가 먼저 만들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결합되면서 MBO가 상당히 구체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MBO의 성공 요건이 되려면 로크가 제시한 좋은 목표가 다 들어가야 돼. 근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 목표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 거야. 유연하게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변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목표의 난이도 조금 어려운 목표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목표는 종업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나머지들은 다 맞는 얘기잖아. 목표 자체가 유연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16번 자본 예산의 의사결정 준칙 밑줄 자본 예산의 의사결정 준칙 자본 예산은 자본 조달을 통한 투자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본 예산이란 말 자체가 그러면 그 말 자체는 투자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의사결정의 경제성 분석을 얘기하는 거야. 준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거기 4번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재고자산의 배분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계산하고 할 때 사용하는 거지 투자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선입선출법은 여러분들 원가관리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설명을 해줬어. 그거를 잊지 말고 생각하신다면 쉬운 거고 자본예산의 의사결정 기법은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으로서 여기 보세요. 순형가법, PI라고 하는 수익성지수법, IRR 내부 수익률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요 5가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의외로 순형가법 계산 내지는 이런 걸 낼 줄 알았더만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지. 선입선출법이라고 바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건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거지 투자 의사결정할 때 사용되는 거 아니야. 4번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다음 중 시장 세분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장을 쪼개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차별화적 접근이라고 보셔야 돼. 차별화적 접근. 그러면 그 차별화라는 거는 고객의 니즈에 맞춤형으로 접근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고객들의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마케팅 기회를 세분 시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시장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비용 효율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시장을 쪼개지 않고 전체 시장으로 가는 거는 원가 우위적 접근이야. 근데 시장 세분화를 한다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차별화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자는 거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비용은 오히려 시장을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그 시장에 들어가는 증분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비용 효율성,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하면 증분 비용보다 증분 수익이 커지도록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쪼개준다라면 상당한 이익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비용 효율성을 기본 전제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4번 기업들이 동일한 소비자를 놓고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격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 시장 세분화해서 차별화시킴으로써 나만의 시장을 가져가고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판단하시고 18번 문제 보고 웃음이 나왔는데 이거는 쌍팔년도 시험 출제 유형이야. 마케팅 포피하면 뭐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네 가지가 됩니다. 프로세스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프로세스라는 개념 자체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 올해 시험은 교과서 목차를 보는 느낌을 좀 받아. 교과서 목차를. 그다음에 19번 글로벌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글로벌 경영 파트는 제가 많이 그냥 건너뛰는데 심화반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세계화, 그다음에 루트의 점진적 학습 과정 모형 요 정도는 내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경영, 국제 경영을 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니까 시장을 넓혀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싶은 거지. 그리고 지리적 다변화를 통한 위험 집중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리적 다변화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거지 특정 지역의 위험을 집중시킨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지. 위험을 집중시키려면 한 곳에 몰아야지 집중이지. 지리적 다변화를 통해서 위험을 포트폴리오 짜듯이 분산시켜 놓는 거지. 분산시켜 놓는 거. 위험의 집중이 아니라 위험의 분산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다음에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해외 조달을 통한 투입 요소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뭐 이러한 형태의 해외 원자재라든지 해외 생산 거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와 현지화의 압력이라는 부분이 거기서 제가 해설에 달아놨는데 그건 보충으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전통적 품질 관리 QC와 전사적 품질 경영 TQC에 대한 비교가 옳지 않은 것.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에 오류가 있어. 뭐냐면 전사적 품질 경영은 TQC가 아니라 TQM입니다. TQM. 우리가 품질 관리라는 게 여러분들 포드 기억나지? 포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을 통한 저가격에 팔았지. 그러한 형태가 전수조사 형태였어. 그러다가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빨라지니까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등장한 게 SQC라고 하는 통계적 품질 관리가 되는 거야. 통계적 품질 관리가.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통계 잘해? 품질 관리가 너무 전문가 영역으로 국한돼 버린 거야. 그래서 전사적 측면으로 확대시킨 게 TQC가 됩니다. 이거는 전사적 품질 관리야. 전사적 품질 관리.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고객 관점에서 전사적인 측면에서의 TQM으로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 개선 활동 요걸 강조하는 게 매니지먼트 전사적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전사적 품질 경영이 되는 거야. TQC 하면 전사적 토탈 퀄리티 컨트롤해서
전사적 품질 관리가 되는 거야. 전사적 품질 관리가. 그래서 그 시험 문제상에서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 하려면 명확하게 TQM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TQM이라고.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가 이러한 관점들이 기본 전통적 관점이라고 볼 수는 있어. 여기까지가. 그리고 요 TQC가 뭐 퀄리티 서클, 품질 관리 분임조, JD 운동 이런 것들을 했는데 JD 운동 하니까 무결점 운동이야. 완전한 무결점이라는 게 인간이 작업하면서 나오기 힘들지.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감이 생겨.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통계적인 걸 가미시켜서 100 ppm 운동이라는 거를 전개해요. ppm이라는 게 파트 퍼 밀레니엄, 100만 개 중에 100개 분량은 인정하자 이거야. 그러다가 이게 강화돼서 나온 게 뭐냐면 3.4 ppm인데 이 3.4 ppm이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었던 6 시그마가 이 3.4 ppm이에요. 현대적인 거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현대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줘. 요 두 가지를. 그럼 문제 자체가 명확하게 되려면 뭐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 했으니까 그 뭐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TQC가 아니라 TQM으로 표현을 해줬어야 돼. TQM으로. 그래서 거기 해설 보시면 TQC와 TQM을 내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TQC와 TQM을. 그리고 해설에서 끄트머리 반면에 전사적 품질 경영 TQC가 아니라 뭐로 표현해야 된다? TQM으로 표현해줘야 돼. 그 문제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시 전사적 품질 경영은 뭐다? 여기다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는 분명히 틀린 거야. 근데 답을 찾기에는 실질적으로 가나 다라를 비교해 보면은 정확하게 틀려지는 연결고리는 딱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나. 다른 내용들이 그럼 다 틀려야 돼. 다 틀려야 되니까 뭐 답은 2번으로 맞는 설명이 2번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시 말씀드릴게. TQC가 아니라 거기 TQM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야 돼. 문제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20번 문제 그렇게 판단하시고 넘어가셔서 21번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재고 관련 비용하고 품질 관련 비용은 무조건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재고 관련 비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품목 비용, 생산 비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주문 비용이고 주문에 발생하는 관리비, 검사비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재고 유지 비용,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재고만큼 보유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근데 한 번 조업을 위한 생산 설비가 가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이걸 셋업 코스트라고 하지. 생산 준비비. 거기 재고 유지 비용이 아니라 생산 준비비 셋업 코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확하게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 부족 비용은 재고가 없어서 판매 기회를 상실하는 이런 비용이 되니까 재고가 소진된 후 보충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그 기간 동안 못 팔잖아. 그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재고 부족 비용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답은 3번으로 21번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시계열 분석 기법 수요 예측 방법. 시계열 예측 방법에서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분류해서. 그러면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 같은 거는 전부 다 정량적 분석으로서의 시계열 분석이고 델파이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에 대한 서면 의견 조사로서 수요 예측에 있어서의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 기법이야. 정성적 기법.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 거래에 대한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보시면 거래 내용 40만 원의 상품을 구매했다. 상품 구매했으니까 유형자산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지, 유형자산은. 그렇죠? 유형자산 증가했고, 그 다음에 10,000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0,000원이라는 현금성 자산은 나간 거야, 들어온 거야? 나간 거. 그럼 자산의 감소가 되겠지. 유형자산 증가, 현금성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은 뭐야? 우리가 매입 채무 부채야. 그럼 부채가 증가한 게 되는 거죠. 부채가 증가한 게 된 게.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 유형자산 증가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현금성 자산 감소지. 어디에? 대변에. 그다음에 상품 자산, 유형 자산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부채의 증가는 당연히 어디에? 대변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해설지 보세요. 붕괴 법칙 별표. 이거 내가 맨날 외우더라고 한 겁니다. 기초 중에 기초야.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부채의 감소 차변에, 자본의 감소 차변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대변은 그 반대 항목. 그렇게 외워둔다라면 가장 회계에서의 붕괴의 기본을 우리가 본 문제야.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2번으로. 그리고 외상은 매출 채권이 아니라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 물건 사는데 발생한 빚이지 빚. 채무지 채무. 받을 돈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판단 내리시고, 그 다음에 24번 유가증권이나 투자안의 위험 중에서 특정 기업의 만 동그라미 수익률 변동성 위험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걸 얘기한 거지. 특정 자산에만 위험이 돼 있으면 포트폴리오 짜면 위험이 해지가 될 수 있지. 그런 위험을 뭐라 그래? 비체계적 위험. 모든 자산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뭐? 체계적 위험. 그럼 답은 뭐가 돼?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25번 케플란과 노튼의 균형성과표 4가지 관점 무조건 외워야지. 뭐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4가지. 답은 뭐예요? 경쟁자 관점이란 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쉬워도 너무 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 아까 뭐 PODC의 과정 그거에 대해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실질적으로 틀릴 만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쉽게 나왔던 뭐 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설 강의를 마쳤고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다 취득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